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과 캐나다가 즉각 보복에 나섰고 멕시코도 협력은 있지만 종속은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우리 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K칩스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만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의대 신입생들이 수업 거부 동참과 등록 포기로 수험생들, 그러니까 시험 볼 수험생들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호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신치영 전 채널A 전략기획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일 방금 전입니다. 1시간도 안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기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첫 상원 하원 합동 연설을 했는데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야만스러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한국에 대한 언급이 몇 가지 있어서 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는 반도체법이라고 해서 2022년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법인데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지을 경우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법이 통과가 돼서 작년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각 기업들한테 보조금 금액을 다 확정을 했습니다. 주기로 했죠. 그렇죠. 주기로 확정을 해서 이미 지급받은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 반도체법이 매우 끔찍한 법이다. 반도체법을 폐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과연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지금 수조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 보조금을 제대로 예정대로 지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관세 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안보상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보다 4배나 많은 관세를 물리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해서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칼을 뽑을 것이냐 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4배나 많은 관세를 물리고 있다. 그 근거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숫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인지 잘 의심이 되는 그런 숫자인데 아무튼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알래스카 투자 얘기도 좀 했네요. 그렇죠. 알래스카에 이제 LNG 파이프라인을 세계 최대 규모로 짓고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나라들이 아마 수조 달러를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언급들을 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이 좀 밝혀져야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관련 소식은요. 내일 이 시간에도 자세히 저희가 점검해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부과에 맞서서 중국과 캐나다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캐나다를 향해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경고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에는 보복.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캐나다가 똑같이 보복 관세를 지금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25%인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156조 원 어치에 대해서 25%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트럼프가 그렇다면은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은 수준만큼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예 주지사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SNS에 글을 올려서 뭐라고 했냐면은 캐나다의 트레도, 그러니까 지스탱 트레도죠. 트레도 주지사에게 설명 좀 해달라. 이게 내 의지를 그 트레도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서 주지사라고 한 이유는 이 지금 트럼프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 시원 한 번째 주로 편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깎아내리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미국의 주지사 그러니까 주로 하려고 하면 더 우호적이어야 될 텐데 지금 그러지 않고 아주 적대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미 이것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놨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행정명령을 할 때 1일이었죠? 예, 2월 1일 행정명령을 할 때 캐나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25% 관세를 매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추가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이것이 이미 행정명령을 다 해서 장치적인 것도 마련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이 가능한 거죠. 시나리오를 이미 짜놓은 거네요. 본인이 다 예상을 한 거죠. 이렇게 네. 되면은 뭐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보복을 할 것이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을 이미 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말을 해놓은 상태죠. 네. 자, 참 급박합니다. 트럼프발 세계 관세 전쟁에 뛰어든 중국과 멕시코의 반응도 매우 강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3개국이 이 보복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의 뭐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이 캐나다에 대해서 150조 원의 물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리기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캐나다도 똑같이 일단 우선 30조 원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3주 뒤에 추가로 120조 원에 대해서 똑같이 25% 관세를 물리겠다. 그러니까 하는 거 봐서 계속 올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물리겠다라는 게 캐나다의 방침이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베센바움 대통령이 발표를 하기를 이 여러 가지 관세나 비관세적으로 여러 가지 맞대응 조치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9일날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용어가 아주 단호해요. 일기 때도 중국이 미국과 똑같이 맞서서 관세를 물렸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하게는 닭고기하고 밀, 수수, 대두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15%에서 2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미국의 농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이 공화당의 텃밭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지지 세력을 겨냥을 해서 이 추가로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죠. 이른바 썬벨트. 그렇죠. 그런 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미국의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곳이 중국이거든요. 미국 농산물 수출의 한 17%를 중국이 거기서 안 사면 있습니다. 불만이 폭발하겠죠. 그렇죠. 미국 농산물 수출은 거의 뭐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또 이제 10개 방산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과 앞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조치도 발표를 해서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못지않은 총성과 포화만 없어요. 돈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멕시코에는 200곳이 넘는 우리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대단한 곳이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 자 일단 비상 대응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무관세로 서로 물건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특히 이제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곳에 공장을 많이 세웠습니다. 뭐 삼성전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여러 대기업들이 한 200곳의 공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 텍사스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몬테레이 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네. 이곳의 연 생산 규모가 25만 대인데 이 중에 15만 대가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미국 있습니다. 물량이.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 없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25% 관세를 물린다라고 하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관세의 부담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그렇구나. 또는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미국이 아니고 중남미 쪽으로 돌리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그렇죠. 또는 미국의 공장을 세워서 미국의 생산 물량을 늘리거나 세 가지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골고루 써야겠죠. 그렇죠. 앞으로 각 기업들이 각자 사정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이게 지금 초비상 사태에 돌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어제 긴급 대책을 내놨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최상목 대행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이나 강대국의 어떤 선의의 기대를 하면 안 된다. 네. 경제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와 민간이 다 힘을 합쳐야 된다. 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났었죠. 최상목 대행이. 베센트. 예,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관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선
조선업 같은데 협력을 위한 국장급 실무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오늘 어제 국무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분야가 나왔어요. 분야가 5개 분야. 나왔습니다. 5개, 그 5개 분야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야기했는데 국장급 협의체를 금주 중에 가동을 할 것이다고 했고 그 5개는 지금 나오는 대로 조선 그리고 에너지, 알래스카 석유, 천연 가스 그리고 관세 분야, 비관세 분야 이렇게 해서 5개 분야의 국장급 협의체를 곧 가동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런 민간의 협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반도체법, 이걸 그래서 K-칩스법이라고 하죠. 드디어 우여곡절이지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 뼈대죠? 네, 그렇죠. 작년에 국회에 제출이 됐던 법인데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죠.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반도체 분야의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할 경우에 그 투자분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로 해서 다시 환급을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이 1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걸 20%로 높이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25%에서 30%로 각각 5%포인트씩 높이는 내용이 주로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작년 말에 만료가 됐는데 이걸 7년을 연장을 해서 2031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31년까지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반도체 관련 시설을 투자를 하게 되면 한 20%에서 30%까지 세액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차세대 전략 산업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죠. AI 같은 이런 것들의 경우에도 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한을 5년으로 늘려서 2029년까지 공제 혜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쉬운 건 타이밍입니다. 이거 제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가 따라가야 할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파운드리라고 하죠. 대만의 TSMC 트럼프를 만나서 그 회장이 1,0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가 아주 껄껄 웃었다고요. 그렇습니다. TSMC가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으로 트럼프에게 접근을 해서 그 투자를 약속을 한 것이죠. 회장하고 직접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1천억 달러, 145조 9천억 투자를 약속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그러니까 TSMC 쪽을 이제 극찬을 하고 있죠. 146조 원을 넣겠다 미국에 그런 거예요. 애리조나에 146조 가지고 애리조나에 5개의 그 제조 시설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트럼프가 지금 반도체법에서 보조금 제도를 폐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그 반도체 보조금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보조금 취소가 될 우려가 커졌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선 때부터 트럼프가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 반도체 산업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바이든 때는 보조금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 대신에 그것보다 더 효과 있는 것은 아예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반도체 업체가 아예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에 공장을 세울 것이다. 이 논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그 현실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가 되니까 또 특단의 또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양안 관계에서 중국의 위협을 좀 막기 위한 그 대만 TSMC의 선택인데 두 가지 얘기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게임에서 훨씬 앞서가는 거야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실리콘밸리 반도체 물량은 이제 대만이 싹쓸이할 것이다. 참 큰일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퇴근 후에도 증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은 부분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면은 한국거래소라고 하는 한 곳에서만 사고 팔 수 있었거든요.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한 개의 거래소만 있었는데 여의도 증권거래소. 그렇죠. 네. 어제 새로운 넥스트레이드라는 새로운 주식 거래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종전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정규장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3시 30분까지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는데
이 새로 문을 연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정규장 외에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정규장이 문을 열기 전에 8시부터 8시 50분까지도 거래를 할 수 있고요. 1시간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서 저녁 8시까지도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마음 급한 분들은 아침 일어나자마자부터 하고 있고. 그렇죠.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주식 거래창을 들여다볼 필요 없이 출근하기 전에 또는 퇴근하고 나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애프터마켓이나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오랫동안 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왔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지금 거래를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래까지도 가능해진 것이죠. 네. 자, 개장 첫날에는 일단 10개 종목만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날 거래량이 좀 얼마 되겠나 했는데 예상을 좀 넘어섰다고요? 그렇습니다. 10개 종목이 이제 코스피 상장 종목이 5개, 그리고 코스닥 등록이 5개 종목 해서 10개 종목인데 5개씩 했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나 뭐 이런 제일기획, 롯데쇼핑 뭐 이런 그래도 것들. 다 그 유수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꽤 큰 기업들이죠. 그래서 10개 종목이 어제 거래가 됐는데 4개 종목이 오르고 이 중에 6개 종목은 떨어졌다고 합니다. 요즘 분위기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눈에 띄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 저녁 8시까지 애프터마켓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어저께 105억 원어치가 거래가 됐는데 정규장에서는 88억 원어치. 그러니까 정규장보다 애프터마켓에서 더 많이 거래된 그게 것이죠. 바로 그 유명한 양현석 씨가 한다는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가장 많이 거래가 됐는데 155억 원어치가 거래가 됐거든요. 한국거래소에서 체결된 것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는 밤에 하는 회식하다가 뭐 누구 만나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자, 이 대체거래소에서 투자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대체 거래소니까 다른 유인 요인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유인 요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아무래도 수수료입니다. 싸다. 예, 싸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 비해서 거래 수수료가 좀 저렴합니다. 한국 거래소가 모든 거래 대금에 대해서 0.0023%를 이 수수료를 부과를 하는데 이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행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서 하나는 0.0013%. 그 굉장히 싼데요? 굉장히 싸죠. 그리고 아니면은 0.0018% 거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를 하니까 어떤 그 유도하는 그 이점이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단기 매매할 때, 숏트레이딩 하는 분들. 숏트레이딩 할 때는 상당히 이게 매력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지금 10개 종목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그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출범 4주차부터 거래를 시작을 하면은 더욱더 활성화될 그런 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질 거고요. 네. 저도 보면 주식 거래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하는 분들은 이 수수료 싼 거를 가장 매력으로 꼽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는 여의도 증권거래소가 다 하던 시절은 이제 70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주제에 가겠습니다. 쌀 공급 조절과 국민 건강을 위해 도입됐던 이 가루쌀이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 단지가 공식적으로 선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부가 지금 2023년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식량 안보를 위해서 가루쌀 산업을 지금 육성을 해오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135개 단지 8,400헥타르 규모에서 가루쌀이 생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롭게 지금 선정을 했는데 151개 단지 11,400헥타르의 가루쌀이 지금 생산 단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루쌀 같은 경우는 이제 쌀을 가루로 만들어서 빵이나 과자 또는 이런 뭐 떡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밀가루 대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단지들은 3천만 원의 교육 비용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그건 이제 골고루 다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60헥타르 이상을 생산하는 그런 단지 중에 30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5억 원어치의 시설비 지원을 또 별도로 하기로 그건 했습니다. 규모가 좀 있는 곳들 대상으로. 그렇죠. 네. 네. 자, 이 가루쌀 빵은 이미 나왔고요. 최근에는 라면도 가루쌀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밀가루 라면과 어떻게 다를지 궁금한데 영상 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이 쌀가루가 들어간 면이라 그런지 평소에 먹는 익숙한 라면의 식감과는 다르게 훨씬 부드럽고 쫄깃하더라고요. 네, 아유, 가루쌀 라면 맛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걸 다 드시네요. 자, 식품 기업들은 가루쌀로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새로운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상품이 히트를 치고 있어요. 벌써. 네. 그중에서 하나가 오리온이 내놓은 가루쌀 과자 누룽지. 누룽지 아닙니다. 네, 누룽지 아닙니다. 새로운 누룽지. 아, 누룽지. 이름도 재밌네요. 예, 해서 600만 봉이 지금 판매가 되는데. 그 6개월 만에 팔았대요. 그렇죠. 그리고 히트 상품 기준이 그 매출액이 월 10억 원이거든요. 근데 월 매출 10억 원을 돌파를 했다. 오. 히트 상품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이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신세계 푸드에서 가루쌀과 이 현미유로 만든 식물성 음료인데 라이스 베이스드 해서 일종의 우유입니다. 식물성 우유인데. 약간 두유 생각도 좀 예, 나고요. 제가 제 가족들이 그 기억이 나요. 이 식물성 우유가 나온다, 쌀로 만든 우유가 나온다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가족들이 기다렸습니다. 그걸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셨군요. 예, 근데 이제 출시가 좀 늦어졌어요.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서 그다음에 이제 먹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두유 느낌이 강하고 어떤 일반 우유보다는 좀 이제 단맛이 조금 적어서 그러니까 단맛이 적다는 게 또 네. 오히려 건강에 좋다. 그렇죠. 건강에 좋고 단맛이 좋으니까는 일종의 그 좀 담백하다.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다고 저희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맛만 추구하면은 이 가루쌀이 아닐 수도 있는데 건강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오뚜기에서는 비밀스러운 제품들을 내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시크릿 가든 같은 그 비밀이 아니고 비밀가루 제품이라는 뜻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밀가루가 아닌 그런 스프다 이런 뜻이죠. 재미있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네. 오뚜기가 스프를 처음으로 내놓은 지가 지금 벌써 55년이 됐다고 하는데 55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번에 이 2개 종의 가루쌀 제품을 내놨는데 예를 들면 크림 스프하고 양송이 스프 그 2가지의 종류의 스프를 만들었는데 그 저 종류가 가장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프를 만들 때 보통 밀가루를 섞어서 넣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밀가루 대신에 가루쌀을 넣는다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스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프에 들어간 이 밀가루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글루텐 프리 식품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밀가루가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비만을 유발한다고 해서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분명히 있는데 있어요. 네. 네,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크림 스프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상당히 쌀가루가 들어갔는데 부드럽고 맛이 깊다. 그리고 목 넘김이 좋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음식은 건강에 좋다고 먹는 게 아니라 한번 습관이 맛이 들면 계속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한 번에 달달한 맛에서 바꾸기 쉽지 않기는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피자, 빵, 이거 도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밑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베이스 까는 거. 파스타, 이건 다 밀가루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가루쌀로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저는 최근에 진짜 신기한 재료 발견했어요. 가루쌀이에요. 냄새도 밀가루보다는 더 고소해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여기에다가 놓고 지금 잘 레이팅 해야 돼요. 튀김까지. 야, 제 친구 완벽해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진짜 시칠리아에서 볼 수 있는 파스타 그대로 파스타예요. 네, 보신 이 가루쌀 제품들이 갖는 장점 중에 하나, 건강에 좋다라는 거라는데 주로
어디에 좋은가요? 일단 요즘에 저속 노화 식품이 열풍이 있어요. 오, 그 책도 나오고. 예, 천천히 이제 노화되는 그 네네. 건강 식단인데 그런데 그 저속 노화 식품 열풍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 쌀이 의외로 상대적으로 좀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쌀 그러면은 탄수화물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다. 그 쌀밥이 더 혈당을 상승시킨다고 혈당 알려져 왔죠. 상승을 시킨다. 살 찌는데 또 탄수화물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이 돼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각종 연구를 해보니까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오히려 반대란 얘기도 있어요. 반대다. 그러니까 저속 노화에 오히려 쌀 식품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인식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강북 삼성병원하고 호주 시드니 대학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한식 도시락, 한쪽은 양식 도시락 네네. 이렇게 섭취를 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는 오히려 이 양식보다 한식이 허리 둘레나 혈당이 오히려 좋다. 그거에 목숨 거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루쌀이 밀보다 혈당을 좀 천천히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최근에 연구 결과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두 연구 기관이 유명하니까 네. 믿음이 좀 갑니다. 가루쌀 정확한 품종명은 바로미2라고 합니다. 자, 어떤 품종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농촌진흥청이 2019년에 개발한 쌀인데요. 가루쌀의 소비를 좀 확산을 시켜보려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 기존 쌀은 떡이나 빵 뭐 이런 걸 만들 때에 상당히 오랫동안 불려서 가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네. 이제 되게 맵쌀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건데 물에 하루 뭐 이렇게 불리잖아요. 밤새 불려야 그래야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미2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맵쌀처럼 단단하지가 않아서 소위 이제 건식제분이라고 해서 물에 불리지 않고도 빻아서 과자나 케이크, 그래서 빵을 만들 수 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바로 쌀이 바로미군요. 그렇죠. 바로 네. 그래서 바로미죠. 그래서 예. 이게 건식 제분은 아무래도 공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도 짧게 걸린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간편한 그런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분들 특히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만 이 젊은 분들은 쌀을 잘 안 먹습니다. 쌀 안 먹는 게 무슨 그 유행처럼.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빵빵빵 많잖아요. 밀 수입 의존도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때 오름세를 좀 보였는데 이 밀이 그 작업률이 지금 계속 이제 뒷걸음치고 있으니까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5%밖에 안 돼요? 예, 그 5% 그런데 그 5% 달성 목표인데 밀 작업률 5% 달성 목표인데 지금 현실은 1%입니다. 현실 1%. 왜 그러냐면 특히 작년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생산량이 좀 급감했어요. 흉작이었죠. 그냥 99%를 사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99%를 사올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밀을 재배하는 면적조차도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작업률을 5% 기준으로 잡았지만은 지금 전년보다 계속 감소를 하면서 현재는 1% 상황. 그래서 뭐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밀가루는 9%를 외국에서 사오니까 남아도는 쌀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의 덕분으로 그 혜택으로 상대적으로 좀 쉽게 의대에 진학한 올해 의대 신입생들이 집단 수업 거부 또 등록 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료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의대 신입생들 증원의 혜택을 보고 들어온 입장인데 이 학생들이 등록도
수강 신청도 하지 않는 그런 숫자가 꽤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지난달 25일에 전국의 의대 40곳에서 수강 신청을 한 학생들을 집계를 해봤더니 4,21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 올해 신입생이 4,567명이고 총 24,000명 중 24,000명인데 그중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들이 17%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40개 의대 중에서 무려 10곳에서는 수강 신청이 한 명도 없는 수강 0명. 빵명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올해 신입생뿐만 아니라 뭐 예과, 본과 모든 학생 중에서 통틀어서 한 명도 수강 신청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저건 그냥 자발적으로 저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죠. 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위기 질서가 상당히 의대의 경우에는 센데 선배들이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넣는 그런 일도 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몇 가지 지금 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일주일 동안 이제 추가로 수강 신청을 받는 기간을 늘려놓기도 했고요. 또는 이제 수강 신청 수가 적을 경우에는 개강을 3월 중순이나 4월 초로 늦추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미 등록금을 내놓은 신입생들이 꽤 있는데 의대 등록금 비싸잖아요. 7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뭐 의대생이 없으니까. 그걸 다 날리게 생겼다고 하네요. 이거 안 돌려주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걸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첫 학기에 이렇게 그 등록을 안 하면 휴학이 안 되는 그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등록을 하는 겁니다. 700만 원 들여서 등록을 했는데 이제 수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서 수월하게 진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0명 가까이 네, 돼서 1,497명이 넣어서 수월하게 진학을 했는데 진학하자마자 첫 학기부터 첫 학기가 지금 막 시작이 됐습니다. 첫 학기부터 이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이렇게 반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자가당착이에요. 네, 자가당착입니다. 그래서 이 명분상으로는 필수 그 의료 정책 패키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데 그 패키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대 정원 확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혜택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는 뭐냐면 일종의 커넥션 안에 함께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카르텔 안에 네. 카르텔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길게 함께 가고 싶다면은 지금 수업 거부에 동참을 해라. 그렇게 되니까 신입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면은 특히 의료계에서는 어떤 조직 문화가 굉장히 세다고 하잖아요. 세다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그러지 않고 나는 이제 수업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은 일종의 왕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기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그 첫날부터 그 수업 그러니까는 새 학기 첫날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전해 들은 케이스가 꽤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제 후배들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신입생들의 수업 거부는 선배들 눈치를 평생 봐야 한다는 의대, 의사들 특유의 이 조직 문화, 일각에서는 패거리 문화라고 한다고요? 네, 뭐 패거리 문화라고 얘기도 하고 뭐 군대 문화라고 얘기도 하고요. 일단 의대에 들어가면 한 10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선배들하고 같이 교육받고 같이 병원에 가서 훈련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선배들 눈밖에 나면은 뭐 그 단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 집단적인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또 의사가 되려면 국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국가 시험의 기출 문제들을 모아놓은 족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족보, 뭐 영화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대물림으로 이렇게 물려주는 그거 족보들이 안 있는데 주나요? 그거 선배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따돌림 받으면 그거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어느 대학의 의대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한 신입생이 이런 하소연을 한 것이죠.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첫날부터 9시간 동안 선배들이 나와서 이 의대 증원의 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같이 투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 9시간? 9시간 동안. 아주 그냥 진을 빼는군요. 오리엔테이션 첫날이면 먼저 같은 신입생들끼리 서로 소개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댄스도 하잖아요. 친목하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런 시간 싹 없이 9시간 동안 그 얘기만 하느냐 하면서 참 어떻게 앞으로 앞날을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학교, 의대 말고 일반적인 대학교들은요. 신입생 휴학은 안 됩니다.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꼼수 휴학을 생각하는 의대 신입생들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지금 40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중에서 서울대하고 건양대를 빼고는 전국 의과대학이 1학년 첫 학기에서 만약에 그 휴학을 하게 되면은 그 휴학을 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아예 휴학이 불가능하게.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록금을 일단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등록금을 내고 수업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수업이 안 들어가면 또 유급이 되거나 제적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종의 이제 꼼수가 나오는데 의과대학생들 안에 커뮤니티에서 서로 이제 방법들이 막 공유가 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 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1학점만 그 수강 신청을 하자.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대 일단은 일단 피하고 보자. 그러니까 여성들은 주로 여학생들은 1학점 순창만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남자는 많이 근데 택하고. 입대 쉽지 않잖아요. 입대도 쉽지 않죠. 입대도 요즘은 또 쉽지 않은데 어쨌든 2024학년도 그 의과대 신입생 중에서 한 60% 정도가 보통은 의과대를 그 졸업을 하고 그 군대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 사병으로 가는 것이죠. 네. 일반 사병으로 가겠다고 그 응답한 사람이 2024학년도 신입생 중에 한 60%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군의관은커녕 무슨 그 공보위도 안 가고 공부에도 안 가고 일반 그냥 병으로 가는 거죠. 병으로 가겠다. 예, 병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일단 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이런 건데 이게 계속 그렇다면은 다음 학기에는 이게 뭐 개선이 될 것인가? 네. 보장이 없어요. 없죠. 예, 보장이 없어서 저번에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특단의 대치가 정부 쪽에서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각 학교별로는 또 저기에 대해서 또 대책은 또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좀 뭐 좋은 방안이 도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갑갑한 상황입니다. 의대생 둔 집이야 뭐 사활을 걸겠지만 나머지 국민들의 눈에 이게 과연 어떻게 비칠까요? 제보 등으로 밝혀진 의대 선배들의 수업 거부 강요 사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정당성, 이 집단 휴학의 정당성을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장문의 그 어떤 문자를 만들어서 어떤 공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네. 학교마다 배포를 하고 휴학을 할지 안 할지 이것도 실명으로 이 조사를 해요. 실명으로 조사를 하니까는 그 안에서 어떤 학생은 계속 그 휴학을 하지 않고 들어가서 뭐 수업을 받겠다 하는 사람들이 표시가 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일종의 보면 그 압력이죠. 그 휴학을 하도록 만드는 압력을 이제 행사를 하는. 누가 실명으로 하면 그거 그러니까요. 밝히겠어요. 예, 그 조직 그 문화가 굉장히 끈끈한 또 쪽인데 그렇게 되니까 학교 쪽에서도 이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 신입생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은 주로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려고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네. 학교 생활을 어떻게 잘할지 이것을 오리엔테이션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투쟁을 하는지 이걸 오리엔테이션을 하니까 학교 쪽에서는 그 장소 같은 것을 뭐 빌려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학생들 개개인들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슬의생도 있고 많은 그 의대 의국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왜 저렇게 군대 갔지? 이른바 그 속칭 조인트 맞는 집단이 바로 의대 의국들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문화가 좀 영향을 미치나 싶기도 하고요. 자, 의대생들의 조직적 집단 수업 거부 움직임에 경찰도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부가 작년 12월부터 5개 대학이나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의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를 했거나 휴학계를 내기를 거부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말하자면 투쟁에 동참하지 않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서 그 이름을 인적 사항을 학내 게시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서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조롱을 하거나 놀리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 예를 들면 연세대 의대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업에 복귀한 50명의 학생들의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 의대나 의대생들의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거 유명하죠. 그렇죠. 그 메디스태프의 그 학생들의 명단을 올려서 상당히 압박감을 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대 학생들 같은 경우, 연세대 의대 학생들이 말하자면 실명으로 휴학계를 낼 의향이 있느냐를 조사를 해서 사실상 휴학계를 내라고 그렇게 압박을 한 일이 있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대해서 경찰이 앞으로 5개 교육부가 의뢰한 기관에 대해서 차근차근 수사를 벌여나가겠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 작년 신입생들이 날린 등록금이 전국적으로 한 22억 원 된답니다. 이거 그냥 날렸거든요. 이건 그냥 의대 신입생 통과 의뢰 정도로 알아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의대 휴학생들의 올해 복학 신청률 이것도 낮다고요? 그렇습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아마 자료를 받아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40개 의대 전체에서 휴학생이 18,343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 복학을 신청한 학생들이 8% 1,495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명이 하나도 안 되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휴학한 학생들이 복귀를 하지 않고 올해 신입생들까지도 휴학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3개년도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을 만한 교수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죠. 1, 2, 3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교육부나 대학으로서는 비상이 걸려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네. 뭐 학장들 원로들이 뭐 호소를 하는데 관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교수들이 직접 연락을 하기도 하고 대학 측에서 설득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를 간곡히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장차 우리도 우리 의료 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 여러분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료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신입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만약 있다면 그런 선배들은 안 된다. 일침을 가했네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 후배들 인생 책임질 거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의사 집단 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금 있어요.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생들이 참 싫어한다는 그 관료죠. 그 차관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선배들이 인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신입생들이 알아서 본인의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스스로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과연 지금 그 조직 문화에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살펴봤듯이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휴학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또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학생 개개인이 이렇게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하지만은 이 학생 개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최상목 권한대행도 조금 전에 이 개인의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이렇게 그 메시지를 주고는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기에 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대학 신입생들이라고 하면 아직 그 학생들이 어떤 그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이제 21세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하나로 굴러가는 그런 문화를 타결을 하는 그 의과대에서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을 극복을 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는데 좀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도 또 관련이 있죠. 교육부는 신입생들의 수업 거부에는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입생들은 이미 의대 증원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입학을 했기 때문에 동맹 휴학을 한다든지 수업을 거부한다는 이런 명분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올해 신입생들은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 증원 파업 이 파장 때문에 집단적으로 휴학을 하는 것을 일부 허용을 하는 그런 유연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지만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업 거부, 휴학 인증, 수강 신청 방해 명백한 위협이고요. 만약 이게 확인되면 의법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사회적 지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증원 혜택은 누리고 후배들 사다리는 왜 걷어차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신입생 입장에서 본인들이 원한 바는 아니지만은 본인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는데 그것을 혜택을 밑으로 다른 또 앞으로 신입생들이 들어올 텐데 그쪽으로 계속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다음 신입생들은 정원을 또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복불복도 아니고 나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신입생들의 책임은 아니고 어쨌든 제일 처음에 정부 정책을 시행을 하는 의료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후유증들인데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좀 더 신속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신입생들만 탓하겠습니까? 어른들이 좀 지혜를 모으고요. 선배들도 좀 이럴 때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송국권 전 본부장, 신치영 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 오늘입니다. 깨어날 게 있다면 그게 뭐든 활기차게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